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비용 편익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까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복습이 좀 많죠, 양이. 비용 편익 분석도 그렇고 정책 결정 집행 모두 다 워낙 중요한 파트여서 선지를 고르다 보니 선지의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랑 어쨌든 책 읽는 양은 동일하니까요, 짧게 짧게 쭉 정리해 볼게요. 일단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선지, 여기서 뽑아봤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정말 정책의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비용과 편익이라는 이 두 가지,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에 계량적,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형태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1번 선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의 비용과 편익, 그다음 특징, 특히 특징에서 칼도익스 기준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분석조차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죠. 분석 절차, 두 번째, 사업의 경제적인 수명을 보기 위해서 사업 완성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간, 그 다음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란 개념을 왜 쓰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 비용과 편익이 실제 시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가치들을 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비용 편익은 현재의 가치로 추정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이게 제가 더 알아보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용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걸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할인율이 만약에 크다. 자,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편익이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크기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3번을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비교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못해 보시면 순현재 가치에 대한 내용도 편익 비용 비율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4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기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1차적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1차적 기준에서 기준은 이 NPV,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5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죠. 5번 편익, 비용, 편익, 비율.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현재 분모에 편익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의 현재 가치 대비 편익의 현재 가치. 비용의 현재 가치 대비 편익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주고요. 크기는 1. 1보다 큰 값을 가져야지만 실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6번의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순 현재 가치는 제가 0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비용, 편익, 비율.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파악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용 편익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출선지. 순현재 가치는 비용의 총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익에서 마이너스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이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는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비용 효과 분석은 뭐 아시겠지만요. 비용 편익하고 분석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효과라는 걸 측정을 하죠. 그래서 효과라는 것을 측정 가능한 산출물의 단위로 선정하는 분석 기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제가 7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비교들 제가 비용 편익과 같이 정리하면서요. 여기 있는 요 표 가지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기출선지 나와 있죠. 비용 효과 분석은 정책의 비용 효과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 아닙니다. 비용은 화폐 단위가 맞지만 효과는 비화폐적인 단위로 측정을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도 제가 소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설명을 했어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 소극적인 대처 방안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방안. 그래서 이 소극적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 가지고 정리를 했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제가 8번 선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내용 다 되시죠? 이 줌이 너무 느려서 제가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정책 결정 모형으로 들어갔죠. 정책 결정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결정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기술적인 모형입니다.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처럼 정치적 모형이 아니라 기술적인 판단을 위한 모형. 그래서 이 모형의 9번, 제가 합리 모형에 대한 얘기했고, 여기는 다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를 어떻게 하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죠.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9번 선지의 내용이고요. 10번 선지, 그래서 합리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가 일단 명확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고 모든 대안을 100%다 분석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 제한되어 있지만요. 실제 우리 이런 모형은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완벽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형들을 설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갈까요? 우리 점증 모형, 만약 합리 모형 했으니까 점증 모형, 아니 만족 모형에 대한 얘기할까요? 만족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이 제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행정적인 합리성이기 때문에 좀 정책 결정의 모형들이 인간의 제한적인 합리성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 모든 대안을 100% 탐색할 수가 없고 그중에 일부의 대안만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한 번에 하나씩 대안을 탐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만족 모형 이렇고요. 자, 그 다음 점증 모형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점증 모형은 줌이 참 잘 안 움직이네요. 점증 모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대안들을 그대로 사용하자.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분적 최적화, 정치적인 합리성의 추구, 연속적이고 순차적인 의사결정, 뭐 이런 표현 다 들어가지만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요. 목표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 수단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증 모형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점증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임기응변적인 성향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목표가 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니 결과적으로 비계획적인 모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혼합주사 모형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혼합주사 모형은 근본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합리포괄 모형, 세부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점증 모형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 15번 선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근본적 요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합리 모형의 근거를 통해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결과를 완벽하게 탐색하는 건 힘들 테니까 개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 모형의 정밀성을 극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에치오니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같은 능동적 사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사회적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적합한 모델이 현재 혼합주사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에 대한 기출 선지, 거시맥락의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 미시맥락의 세부 결정은 점증 모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16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17번은 드로의 최종 모형이죠. 최종 모형. 묵시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얘기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드로의 최종 모형은 초정책 결정 단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책 결정의 결정 단계로 상위 목표, 우선순위, 정책의 전략을 결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초합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초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제가 17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18번 선지 여기까지. 지금 드로의 최종 모형의 특징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금 정책 분석의 양적 합리성에 분명히 조화를 꾀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그리고 질적 측면의 초합리성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정책 결정을 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형의 특징은 합리 모형을 배격한다기보다는 합리 모형의 방법을 쓰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들어가는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선이 나와 있죠. 최혜정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정책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선지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일단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까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과 정책 집행 모형 중에 우리 하향과 상향 모형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지만 같이 기본서를 읽어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월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